관산성에서 성왕이 전사합니다.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가 싸우고 있는 적이죠. 그런데 왕이잖아요. 그러면 죽일 때도 왕으로 예우를 갖춰야 되겠죠. 그런데 성왕의 목을 신라의 가장 출신이 낮은 노비 출신의 장수에게 성왕의 목을 치게 합니다. 이것도 굴욕적인 일이지만 성왕의 목을 치고는 성왕의 목을 신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신라의 관청 계단 밑에 묻어요. 관청이란 곳은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고 그 계단 밑에 성왕의 목을 묻었습니다. 백제가 4세기 때 이렇게 급격히 성장하지만 5세기 들게 되면 백제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구려가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고국 원앙을 전사시킨 지 불과 30년도 되지 않아서 고구려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개토대왕이 즉위합니다. 그리고 광개토대왕이 세력을 키워나가죠. 그러면서 백제에게 복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백제의 수십 개의 성을 빼앗습니다. 그러면서 백제를 강하게 압박을 하죠. 이 당시 백제의 왕이 아신왕이었습니다. 백제 아신왕이 결국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공격 때문에 고구려에게 무릎을 꿇죠. 무릎을 꿇고 항복하겠다고, 더 이상 백제를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항복을 받고 고구려는 물러나게 되죠. 이때가 첫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고구려 광개토대왕은 안타깝게 넓은 땅을 차지했지만 오래 살지 못했죠. 하지만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은 말 그대로 오래 삽니다. 엄청 오래 살았어요. 기록상으로만 98세까지 사셨답니다. 그 당시 98세면 엄청난 거죠. 고구려가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장수왕이 다시 남쪽으로 세력을 떨치면서 백제에게 이자까지 얹은 복수를 하러 오죠. 결국 수도였던 한성을 빼앗기게 됩니다. 계로왕 21년에 고구려가 침입을 해왔고요. 한성을 포위했습니다. 계로가 급히 성을 받고 아들 문주를 신라에 보내어서 구원병을 요청하도록 했고요. 문주가 구원병 일반을 얻어서 돌아왔지만 고구려군은 물러가 있었고 성은 파괴되었고 왕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주가 왕이 올랐고 문주왕은 수도를 웅진으로 옮기게 되죠. 이 당시 백제가 왜 하필 웅진을 수도로 정했으며 이렇게 남쪽으로 쫓겨나는 백제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는지 백제의 웅진성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웅진은 지금의 공주 지역이죠. 여기에 가보면 이 웅진성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평지가 이 아래쪽이에요. 굉장히 높은 곳에 성이 있죠. 이 앞쪽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는 완전 요새인 지역이죠. 고구려의 공격을 막겠다고 이 남쪽에 이런 요새를 세워서 백제가 수도를 옮긴 거였습니다. 수도를 빼앗기고 쫓겨내려오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느껴지는 거죠. 이 당시 왕이 문주왕이었습니다. 위례성에서 쫓겨내려왔죠. 왕권이 강력해질 수 있을까요? 없겠죠. 결국 문주왕은 어려운 백제를 꾸려나가다가 피살당합니다. 왕권이 약해지면 누구의 힘이 세질까요? 귀족들의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결국 문주왕은 귀족들에 의해서 피살당하죠. 그리고 문주왕을 이은 이후의 왕들도 재위기간이 짧거나 피살당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백제의 최대의 위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다시 백제를 일으켜 세우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령왕릉의 주인공인 무령왕이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죠. 이 무령왕릉은 1971년에 발견이 됐는데 보통 백제의 무덤은 무덤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위에 흙이 이렇게 덮여져 있거든요. 흙이 덮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무덤의 입구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덤의 입구만 찾으면 무덤 입구의 문을 제거하면 무덤 안으로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백제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벌써 대부분의 백제의 무덤은 예전에 다 도굴당하고 없습니다. 남겨져 있는 유물이 거의 없어요. 백제 왕과 귀족들의 무덤이 모여 있는 곳이 송살리 고분군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송살리 고분군에 가면 무덤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송살리 1호분, 2호분, 3호분 숫자로 적혀져 있습니다. 경주에 가면 대릉원이라고 무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죠. 거기 가보면 여기는 황남대총, 여기는 천마총 이렇게 이름이 따로 있죠. 그런데 송살리 고분군에는 1호분, 2호분 이렇게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왜요? 벌써 다 도굴이 되어서 이 무덤이 누구의 무덤인지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숫자로 이름을 붙여놨을 뿐입니다. 그런데 무령왕릉은 도굴되지 않은 채 발견이 됩니다. 1971년에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발굴 이야기도 전해드리게 될 텐데요. 지금은 이 무령왕릉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무령왕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추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문주왕이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는데 이때는 왕권이 굉장히 약했었죠.
무령왕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는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있을 겁니다. 이 무령왕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무령왕이라면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뭐부터 할까요? 일단 귀족들을 제압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귀족 백가라는 대표적인 귀족이 있었어요. 이 백가를 제거하고 귀족 세력들을 단칼에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는 왕권 안정을 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은 나라를 발전시켜야 되겠죠. 나라를 다시 일으키려면 일단 기본적인 경제적 기반을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김제에 있는 벽골제 같은 그런 저수지라 이 시기 때 축조한 것이 아닐까 보여져요. 이 당시에 이렇게 지금도 남아있을 정도의 대규모의 저수지를 축조했다라는 건 엄청난 기술력입니다. 백제의 제방을 쌓는 기술력이 상당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요즘으로 비유를 하자면 바다를 메워서 토지를 만드는 새만금 사업? 그렇게 비유를 해봐도 될 겁니다. 그 정도의 기술력으로 국가가 주도하면서 농업을 발전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김제 지역이 전라도 지역이죠. 이 전라도는 곡창지대가 더 많죠. 그러니 이런 국가가 주도하는 농업 발전 정책 덕택에 백제는 빨리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나라가 이제 커져야 되겠죠. 무령왕은 백가라는 귀족 세력을 제압하고 여러분들 학교 다녔을 때 열심히 외웠던 22담로라는 걸 만들었다 그래요. 22곳에 자신의 왕족을 파견해서 그 지역을 통치하겠다.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전국에 22곳에 파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즘으로 치면 지방의 민심이 어떤지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나라가 발전을 하려면 왕권도 안정이 돼야 되겠지만 민심이 안정이 돼야 될 테니까 지방 민심을 파악하는 그런 방법으로 썼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이 무령왕이 굉장한 정치력을 가진 인물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무령왕릉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무덤입니다. 무덤을 이렇게 멋지게 정성 들여서 만들었다는 건 이 왕의 힘이 셌을 거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근데 이 무령왕릉은 특이한 게 백제의 무덤은 무덤 입구를 제거하고 들어가면 터널처럼 생긴 굴이 나오고요. 굴을 따라 들어간 무덤방이 나옵니다. 이런 걸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무덤이 다 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무덤은 돌이 아니라 벽돌입니다. 이렇게 벽돌로 건물을 만들고 벽돌로 탑을 쌓고 이렇게 벽돌을 이용해서 만드는 건 우리나라 건축 양식이 아니에요. 이건 중국의 양식입니다. 벽돌이라는 건 돌이 아니죠. 벽돌은 흙을 빚어서 구운 게 벽돌입니다. 그래서 돌하고는 다르죠. 중국은 이렇게 흙을 빚어서 벽돌로 건축물을 만들어요. 우리는 돌을 깎아서 만듭니다. 그래서 돌을 깎는 기술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고인 거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벽돌로 만든 무덤입니다. 벽돌로 무덤을 만들었다는 건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중국에 가보면 무령왕릉처럼 이렇게 벽돌로 만든 무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남조에 양나라가 이런 무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 무령왕 때 백제가 중국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었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 안에 있는 관이 보이죠? 여기는 무령왕과 무령왕의 왕비의 시신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관이 백제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일본이 만든 거랍니다. 일본에서 아주 특권층에게만 무덤에 넣는 널이 있어요. 이게 그렇게 일본에서 만들어서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무령왕 때 일본과도 교류가 아주 활발했다. 백제가 고구려 때문에 큰 위기를 맞았죠. 이 백제가 성장하려면 누구를 견제해야 될까요? 가장 견제해야 되는 나라가 고구려일 겁니다. 그러려면 고구려 말고 손을 잡을 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활발히 중국과 교류하고 활발히 일본과 다시 교류하면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한 겁니다. 고구려를 상대하려고 백제의 힘을 키워나갔던 거죠. 그래서 이 무령왕릉을 보면 중국과 일본과 교류하면서 백제를 다시 키워나가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령왕릉이 발굴되면서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무덤은 도굴되지 않은 채 발견됐다 그랬죠? 1971년에 무덤의 입구를 제거하고 문을 드디어 개봉을 합니다. 무덤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되게 긴장도 되고요.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이 무덤이 1500년 만에 개방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무덤 안에 공기하고 무덤 바깥의 공기가 1500년 만에 처음 만나는 거죠. 발굴을 지휘했던 분이 김월룡 박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며칠 전에 꿈을 꾸셨대요. 멧돼지처럼 생긴 동물이 자신에게 달려드는 꿈을 꿨답니다. 그러고는 놀라서 깼대요. 그러고 며칠 후에 무덤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발굴하러 내려온 거죠. 그리고는 무덤의 입구를 제거하니까 안개가 쫙 끼더니 그 안개가 살 걷히기 시작합니다. 안개가 걷히고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녀석이 바로 이 녀석이었던 거죠.
정말 놀래서 뒤로 자빠질 뻔했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신이 꿈에서 봤던 그렇게 생긴 동물이더라는 거죠. 이런 동물을 무덤에 함께 넣는 동물이라 그래서 진묘수 그러기도 하고요. 돌로 만든 짐승이다 그래서 석수라 그러기도 합니다. 무덤을 지키라고 넣어둔 거겠죠. 그런데 무덤을 지키라고 넣어둔 녀석치고 어떻게 생겼어요? 무덤에 넣어두는 용도로 동물을 넣어둔다면 우리 같으면 어떤 동물을 넣어두겠어요? 무덤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동물이라든지 아주 무섭게 생긴 동물을 넣겠죠. 그런데 백제 사람들은 진묘수라고 이렇게 생긴 녀석을 넣었어요. 어떤가요? 귀엽죠? 이렇게 귀여운 녀석을 무덤을 지키라고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뭐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백제 사람들 참 순수한 사람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이 진묘수 앞에 있었습니다. 진묘수 앞에 이렇게 돌이 2개가 놓여져 있죠. 이 돌이 1500년 역사를 풀어주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백제 사마왕의 무덤을 쓰려고 땅신에게 이 땅을 사겠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위에 돈꾸러미가 놓여 있었어요. 그냥 말로만 사도 될 텐데요. 실제로 돈까지 지급하면서 땅을 샀다는 거죠.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것은 여기에 사마왕이라고 쓰여져 있었던 겁니다. 이 사마왕이 무령왕에 살아있을 때 불리는 이름이죠. 우리가 부르는 무령왕 혹은 근초왕 이런 이름은 왕이 죽고 나서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이 무령왕에 살아있을 때 이름 사마왕이라는 이름이 무덤 안에서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대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무덤 중에서 무덤의 주인을 100%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무덤은 무령왕릉 뿐입니다. 그렇게 무덤의 주인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무령왕릉의 무덤에 무령왕이 신고 있던 신발이 있었습니다. 금동으로 만들어진 신발인데요. 신발이 특이한 게 뭐가 있죠? 신발 발밑에 못이 박혀 있어요. 이런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신발 신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저런 신발을 왕에게 왜 신겼을까? 이게 풀리지 않는 숙제였어요. 우리가 발굴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1971년에 무령왕릉을 발굴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부터는 발굴을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네 하면서 경주의 발굴이 이후부터 이루어지게 돼요. 1973년에 천마총 발굴부터 시작해서요. 그러면서 신라의 무덤을 발굴했는데 거기서도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역시 왜 이런 신발을 신겼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신발이 이렇게 못이 박혀있는 용도가 어디서 해결이 되냐면 고구려 무덤 안에 그려져 있는 벽화 그림을 통해서 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해결이 됐어요. 고구려 고분 벽화에 말 타는 철갑 기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기병은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활도 쏴야 되고 창도 휘둘러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과 한 몸이 되어서 달려야 되겠죠. 말이 빠른 속도로 달릴 때 말과 밀착이 되어서 말과 한 몸이 돼야 될 겁니다. 근데 말이 빨리 달리다 보면 다리를 말 배에 딱 고정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말 안장에 우리가 뭘 달아요? 요렇게 생긴 등자라는 걸 답니다. 거기에 발을 올리죠. 그런데 이 등자에 발을 올려도 말이 빨리 달리게 되면 발이 미끄러지겠죠. 그런데 이런 신발을 신으면 어떨까요? 그 등자에 발이 고정이 되겠죠.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말을 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고구려 고분벽화 그림 속에 기병이 신고 있는 이 신발을 보고 이 풀리지 않던 숙제가 해결이 된 거였죠. 이렇게 무령왕릉을 보면 이 무령왕 때 백제가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령왕이 강력하게 왕권을 구축하고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죠. 그리고 이 무령왕의 아들이었던 성왕이 즉위하면서 성왕은 무령왕보다 더 큰 꿈을 꿉니다. 4세기 때 백제처럼 다시 강력한 백제로 돌아가겠다라는 꿈을요. 그래서 성왕은 즉위하자마자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국호도 바꿨습니다.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긴 가닥은 요새다 보니까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앞은 물길이 있어서 사람들이 드나들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넓지 않은 거죠. 나라가 발전하면 수도가 교통이 편리하고 사람들이 왕래하기 좋은 곳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수도를 옮기고 국호도 바꿉니다. 국호를 남부여라고 바꿨어요. 왜? 이 한반도에서 고조선 이후에 가장 강력한 나라로 제일 먼저 들어섰던 나라가 부여입니다. 이 부여에서 나온 나라가 고구려고요. 주몽도 부여에서 탈출해서 고구려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백제도 고구려에서 내려왔죠. 그러니 고구려도 부여에서 나왔고 백제도 부여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제 왕족들의 성씨가 부여씨예요. 그러니 백제는 우리는 남쪽의 부여다. 부여에서부터 비롯된 나라다 하면서 자신의 역사를 더 강조하면서 백제의 역사를 부여에서부터 시작하겠다. 부여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온 나라다 하고 백제의 역사를 다시 더 확대시키면서 백제가
국호를 바꾼다는 건 새 출발하겠다라는 전격적인 발표였던 거죠. 그래서 수도도 옮기고 국호도 바꾸면서 백제가 강력한 나라로 성장하려는 포부를 내세운 게 바로 성왕이었습니다. 백제 사람들도 성왕에게 기대하는 바가 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왕이 옛날처럼 백제를 강력한 나라로 만들려면 어디를 차지해야 될까요? 잃어버렸던 위례성, 한강을 되찾아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동맹관계였던 신라의 진흥왕과 함께 한강무역을 빼앗아오죠. 함께 한강유역을 고구려로부터 뺏었습니다. 그러면 고구려로부터 빼앗은 한강유역을 똑같이 나눠야 되겠죠. 한강이 남쪽에서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이쪽이 한강 상류고 이쪽이 한강 하류예요. 그래서 한강 상류는 신라가 차지하고 한강 하류는 백제가 차지한 거죠. 이렇게 똑같이 한강을 차지하고 똑같이 한강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후에 신라가 백제를 쳐서 한강 하류까지 다 뺏어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백제의 성왕이란 마음이 어떨까요? 기가 차겠죠, 그렇죠? 굉장히 분할 겁니다. 그래서 성왕이 군대를 일으키죠. 신라를 치러 갑니다. 근데 성왕이 직접 나서지 않고 성왕의 태자가 군대를 이끌고 잃어버린 한강 하류를 되찾으러 가죠. 그리고 성왕은 이 백제의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겠다고 백제의 군사들에게 찾아가서 사기를 북돋워주고 오던 길이었어요. 소수의 친위 부대만 데리고 백제의 군대를 독려하고 돌아오던 길에 그만 관산성에서 신라군에게 포위당합니다. 이 관산성은 지금의 충청도 옥천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신라군에게 포위당하고 성왕이 신라군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성왕이 신라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관산성에서 성왕이 전사합니다.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가 싸우고 있는 적이죠. 그런데 왕이잖아요. 그러면 죽일 때도 왕으로 예우를 갖춰야 되겠죠. 그런데 성왕의 목을 신라의 가장 출신이 낮은 노비 출신의 장수에게 성왕의 목을 치게 합니다. 이것도 굴욕적인 일이지만 성왕의 목을 치고는 성왕의 목을 신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신라의 관청 계단 밑에 묻어요. 관청이란 곳은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고 그 계단 밑에 성왕의 목을 묻었습니다. 그러니 백제 입장에서는 성왕의 죽음도 기가 막힌 노릇인데요. 성왕의 죽음 이후에 신라의 행동을 보면 백제 입장에서는 신라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백제와 신라의 동맹이 깨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때부터 백제와 신라는 원수지간이 됩니다. 근데 이 시기 때 백제가 두 번째 큰 위기를 겪게 된 거죠. 첫 번째 위기는 계로왕이 피살당하고 한강유역을 빼앗겼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되찾았던 한강 하류를 빼앗기고 성왕이 피살당한 거죠. 백제의 왕권이 다시 추락하고 백제가 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두 번째 위기였죠. 근데 이 두 번째 위기를 백제가 좌절하지 않고 또 다시 이겨내네요. 이후에 무왕을 보면요. 서동요 이야기 아시죠? 서동이라 그래서 말을 캐면서 근근히 힘들게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힘들게 성장했던 무왕이 왕위에 오르고요. 백성들을 규합해서 성왕의 복수를 하자 하면서 신라를 맹렬히 공격합니다. 나라 바깥에 적이 있으면 나라 안에 사람들이 똘똘 뭉치게 마련이죠. 그래서 무왕을 중심으로 백제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신라를 맹렬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신라는 선화공주가 또 즉위를 했네요. 여왕이 즉위했어요. 그러니 백제의 공격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았겠죠. 이 무왕 때 백제가 신라를 엄청나게 공격을 했고 무왕은 다시 왕권을 강력하게 만들고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무왕이 백제를 일으켜 세웠다는 거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무왕이 지었다는 미륵사라는 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절의 규모가 추정하기로 약 400만 평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절이죠. 이 정도 절을 지을 수 있다는 건 왕권이 강력하지 않으면 혹은 나라가 안정되지 않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이 당시는 절을 짓는 것이 곧 왕권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왕은 이렇게 멋진 큰 절을 지음으로 인해서 백제의 왕권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고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큰 꿈을 꿨던 거죠. 그래서 백제가 무왕 때 다시 재기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왕의 왕위를 이어서 의자왕 때도 신라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의자왕은 백제에서 굉장히 잘 아는 인물이죠. 의자왕 얘기는 뒤에서 다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금 백제가 두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의 위기 때마다 백제가 정말 오뚜기라고 해도 될 만큼 다시 일어서죠. 백제라는 나라가 7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백제가 우리에게 보여준 거 다시 일어서는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